지금 시각은 현재 새벽 1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을 다녀가셨고요. 대통령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예, 소리들을 안 내세요? 그러게요. 뭐 로버트시니까? 예. 이게 난 겁나게 감격스럽고 막 눈물도 글썽하고 사투리까지 나오네. 진짜네. 짜릿짜릿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담담하기만 하고. 그러게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내 생각까지 안 올라가지? 그것만으로도 지금 계속 1분마다 클릭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사실상이란 말도 빼야죠 이제. 확정됐고요. 우리가 면밀한 분석이랄까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가장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초저녁에 홍준표 후보의 표가 문재인 후보하고 10% 차이도 안 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후보의 표는 4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국 개표율이 67.9%인 현재 표차는 약 300만 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39.7% 득표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까 29%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3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40%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추세를 거면 넘는 건 확실합니다. 기대했던 45% 이상 50%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의외로 생각보다 표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표 차이로 숫자만 보면 최종 득표 차이는 400만 표 이상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오는 수치 자체가 이게 너무 극적인 효과가 없는 숫자가 나오면 이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유당 그 측에서 공격할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게 이제 오자구도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2~3% 깠을 때에서 사실상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그 세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0.12% 차이 이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과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양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벌어지고 있는 전체 표차가 결국 그 출구조사 때 나왔던 41대 뭐 23 구조에 거의 근접해가는 수준으로 마치 정확한 출구조사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맞춰가서 수렴하고 있는 듯한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참 놀라워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정말 어쩌면 되게 단순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박근혜 게이트는 홍준표 지지자들에겐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여론조사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 같은 걸 할 때도 홍준표 찍었단 말을 사실상 못하는 상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가 홍준표가 그렇게 기대했던 샤이 보수가 있긴 있었다라는 건데 여론조사로만 보면 한 5% 정도 또는 5%에서 한 7% 정도 되는 샤이가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갖는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홍준표에게 갔을 표는 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재인에게 갔을 표도 꽤 많았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TK하고 경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사실 삭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림이에요. 동서를 완전히 갈랐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부산, 경남, 부울경에서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울산과 부산에서는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원했건 안 원했건 간에 그는 자기가 1위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어떤 방어벽 같은 걸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걸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존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TK와 경남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고유의 멘탈 이거는 제가 정치공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결집력이고 그분들의 전략적인 그 투표가 이게 실체로 보여지는 걸 보았는데요. 저는 이게 놀랍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한 이분들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협의 또는 이분들과 같이 화합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우리 생각했던 대로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성주인데요.
성주에서 개표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홍준표가 56.2, 문재인 18.1, 안철수 12.0이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성주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확실히 보수의 외연이 확실히 쪼그라들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초에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 막 1등을 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TK가 변했을 거라고 인식을 했지만 사실은 변한 건 맞죠. 숫자로만 보면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변하지 않았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80% 막 그 뭐 90% 그랬던 사람들이 50%대로 내려온 것만 봐도 정말 원했던 거는 빵 프로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본진을 털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촛불의 혁명이 어떤 보수의 본진을 털고 구기득권 또는 잘못되어 왔던 친박 정권에 대한 단죄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탄핵은 동의를 했으나 예. 정치적 지형상 그들의 투항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보수의 본산으로 남는 것을 원했고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야당의 반대파에 의해서 일종의 정적 제거가 되는 것처럼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그 TK 지역의 식당에서 박근혜 사진은 다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성향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찌라시님 좋아했는데 배신당했다 그래서 바로 야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기세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현재 한번 전국적으로 투표율을 한번 봅시다. 방송하고 있는 현재 전국 개표율이 70%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30%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저는 혁명이라고 보는데 서울에 지금 이 색깔로 표시를 보면은요. 진한 파란색은 문재인 후보가 꽤 많이 이긴 지역이고요. 전통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졌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문재인 후보가 어찌됐건 홍준표를 이기고 있는 지역이고요. 숫자로만 따지면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한 이건 혁명적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강남이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예, 서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약간 문재인이 우세하다는 색깔로 표시는 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들어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요.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뒤집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문재인이 100% 이기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82.1%여서 용산구가 좀 약간 그 예전에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같은 분들이 당선됐던 지역이고 38.6, 24.6 이런 개념이고요. 홍준표의 그러니까 안철수의 위치는 어떤 거였을까 저는 지금도 고민해 보는 건데 여기서 안철수가 없었다면 홍준표와 문재인이 표를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초구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가 문재인 후보가 33.7 정도 말고 현재 표수로 50%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민심은 야권에게 사실은 변한 게 없을 정도. 그러니까 차마 홍준표 당을 박근혜 당을 찍지 못하는 정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분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철수를 찍는다고 해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도 싫고 박근혜도 싫은 사람들이 이만큼 표가 삐져나왔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게 민심의 변화인 거죠.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없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20%의 표가 문재인과 홍준표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치면 저는 그건 거의 반분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50대 35 이런 방식으로 배분됐을 거라고 봐요. 예. 그거를 합쳐가지고 어느 한쪽에 이게 다 홍준표의 표를 따른 거다 또는 문재인의 표를 자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우리 정치의 제3지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아닌 별도의 에어리어가 중도라는 의미로 존재했다는 거를 증명해 준 선거의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서울 지역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뺀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20% 나올까 내지는 10%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는 있어요. 압도적으로 앞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0% 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묘하기는 한데 서울 지역만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곳에서는 안철수가 홍준표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어쩌면 총선의 재판이라고 좀 봅니다. 총선에서 야권 분열되면 다 질 거야 했는데 새누리당 표를 많이 잠식하는 걸로 우리가 봤잖아요. 자,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금정구와 서구, 중구, 동구 4개의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에서는 앞서고, 그러니까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의 개표율은 지금 이 시간 현재 69.4%입니다. 사실 다 거의 다 깐 거라고 봐야겠죠. 3분의 2 이상을 깠으니까. 금정구, 동구, 가장 이제 홍준표 세가 강한 곳이 동구로 나타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40.1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32.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구들, 강서구 같은데 이런 데는 45.0%. 그러니까 사실 그 3당 합당 이전에 부산의 표들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우리 그 3당 합당 이전에도 이 정도의 민정당의 표는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예전 같으면 압도적으로 지금 대구에선 서구가 54% 홍준표의 표입니다. 남구가 50%고요. 나머지 달성군이라든지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하는 곳은 50%가 뭐 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새누리당에 몰빵하던 박근혜에게 최소한 뭐 한 80-90% 주던 그 표들은 사실상 유승민이 상당히 많이 나눠갖는 형태, 안철수까지 나눠갖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2위를 달리는 형태로 골고루 득표를 하고 있네요. 사실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의 선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지역 안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 3% 4% 정도의 의미 없는 지지율밖에 없었지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12% 13%에 가까운 상당히 이 어떤 안철수와 비슷한 수준의 대항마로서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46%, 47%에 달하는 홍준표의 지지가 나왔던 부분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고요. 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20% 정도의 비율도 지난번 대선에 얻었던 수준에서 크게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더 민주는 그동안 TK에 드린 공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갔고 얼마나 많이 여기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비해서는 그쪽 민심을 얻어내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정통보수를 주장하던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의 표의 합이 문재인 후보의 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TK의 표를 어느 정도 그나마 잠식해 준 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수준인 거죠. 정치 지형의 지지도를 보면, 득표율을 보면 지난 18대 대선하고 우리 진보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표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네. 퍼센트를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를 합쳤다고 봤을 때 약 한 25% 정도 남짓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 선거와 총선과 이럴 때 보면 득표율이 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 표를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현재 개표율이 53.8%고요. 문재인 후보 40.8, 안철수 23.4, 홍준표 21.9인데 옹진 강화 같은 인천을 잘 아시는 우리 인천 토백이 명정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는 원래 그 북한과의 접경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그 북 이슈 같은 게 강하고 보수적인 곳이죠, 저게. 예, 일단 강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강화는 지금 홍준표가 41.2% 득표를 얻고 있는데요. 이 역대 총선이나 대선을 보면 특히 지난 총선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당에서 보통 60-70% 이상을 가져가던 지역이에요. 최소 그 정도는 네, 최소 그 정도를 가져가고요. 오죽하면 인천시장에서 시장으로 있으면서 인천을 말아드신 분이
안상수 씨께서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화 지역을. 그렇죠. 그런 강화옹진 강화 쪽에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이 강화라는 곳의 특수성은 6.25 때 인민군과 국방군이 차례로 점령을 하면서 대량 학살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사실.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그 새누리당류 쪽에 표가 많은데 이번에는 많이 좀 희석이 된 편이고요. 예. 자, 그러면 광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것이 광주입니다. 확실한 지역 기반 되찾아오고 싶었거든요.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좀 늦네요. 50.8%고요.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다 완전하게 흔히 말해 싹쓸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그것도 과반을 넘게요. 네. 광주 전체에서 보면은 문재인은 59.8, 안철수는 31.8이니까 사실상 과반, 그러니까 2배 정도 되잖아요. 31과 59는 이거 반올림하면 거의 60이거든요. 그러니까 30과 60의 차이 정도. 나머지는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후보들이 나눠먹기 하는 상태니까 이거는 이게 나중에 또 면밀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황금 분할이라고 보는 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떴어. 그러니까 그 총선을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제3당 후보로서 우뚝 섰잖아요. 이게 안철수의 뭐 승부사적 기질 표현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호남의 민심이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에게 그 당시도 향하고 있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상수를 늘 더불어민주당에 두고 정말 니들 너무 정신 차려야 돼 앞으로. 그런데 총선에서만큼은 정신 차리라고 표를 주다가 보니 왜 그 옛날에 브렉시트처럼 네. 다시 투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많이 가져올 만한 분위기에서 확 쏠렸다가 지금 안철수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던 지역 기반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완전히 2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네.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결과에서 광주 지역을 보면은요. 김종인 할배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김종인이 총선을 이기게 해준 게 아니고 김종인이 지게 만든 게 이 데이터예요. 그렇죠. 이번에 막판에 안철수가 김종인을 영입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쪽박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유승민 후보가 2%, 홍준표가 1.6%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투표가 3%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뽑았던 호남이 97%의 몰표를 준 거와 마찬가지로 야권에게 광주는 여전히 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준 선거 결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은 지금 현재 유성, 대덕, 서구가 문재인 후보가 꽤 많이 앞서는 지역이고요. 중구, 동구는 그렇게 많이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앞서는 지역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대구 개표 결과를 보면 이것도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정통적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강점을 보여오던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의 표들이 이번에 현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줬고 그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 못지않은 선전을 또 여기서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충청에 몰려있던 민심은 중도와 진보에 약간 걸쳐서 약간 반발 정도 좌클릭을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의 그 홍준표의 실패는 상당히 나중에 뼈아픈 부분으로 지적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더 영역을 뻘쳐넣을 수 있었던 가능했던 유일한 지역이 충청권과 강원권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선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 꿈을 이제 여지없이 꺾어버린 게 지금 충청도의 민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덕, 동구, 중구가 완전히 빨갰었고 서구 갑쪽만 파란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명하잖아요. 그 대들린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싹쓸이 해버려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저는 이제 지금 거죠? 대전이 우리나라의 한 중심, 한 가운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을 이 시간에 하고 오다가 택시를 타서 오는데요. 오늘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물었을 때 모두의 답은 안철수였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전에 왜 제가 그 며칠 전 방송에서 국민TV 갔다 오면서 택시 탔을 때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더라. 그분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높아요. 최소한 60대에 가까운 또는 그 넘는 분들이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무슨 폄하를 할 게 아니라 제3세력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열망이 있었다라고 봐요. 기대감 같은.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여야들에 대한 불신감들이 안철수는 되게 신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형태로 안철수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까 택시 기사님도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리더십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의례적으로 가는데 안철수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투표를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할 때 투표소에서 줄을 서서 있는데 뒤에 연세가 좀 지긋하게 한 70 정도 되신 분들 몇 분이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시사상식이 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젊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다는데 보기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철수가 젊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카톡에 돌고 있던 이상한 그 전략들이 먹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철수가 누군가가 꺼내놓은 신의 한 수였는데 이 안철수의 존재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방해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상태거든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공을 세운 나라를 구한 장수처럼 느껴지는 게 실제로 안철수가 갖고 있는 이 지점이 묘하게도 물론 문재인 후보의 표도 뺏었겠죠. 네. 근데 반대로 보수들이 염증 느끼는 이명박근혜 10년이라고 하는 지겨웠던 그 시간에 차마 문재인한테는 못 가겠고 그래도 문재인에 반대하고 있는 안철수가 마치 자기들이 후보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런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이것은 안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도나 기존의 선거 행태 갖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큰 도로에 아파트 단지하고 사이에 있을 때 보면 그 소음을 막아주는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안철수가 이번에는 반대편 진영에 가서 홍준표를 비롯한 그 구새누리당류들의 흘러나온 표들을 어느 정도 잠식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긴 한데요. 만일 그쪽에만 좀 더 일로 매진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에 있는 홍준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이건 같은 2등을 하더라도 훨씬 의미가 큰 2등이 될 수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끌어안으려고 했던 전략이 결국은 본인도 망치고 이번 선거의 압승을 어느 정도 방해한 건 아닌가라는 예. 비판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그 울산이 광역시가 될 때 광주도요. 광산군을 거기다가 구로 집어넣으면서 광역시가 된 상태였잖아요. 울주군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울주군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구가 아니고 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주군을 제외하고 전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6.5, 홍준표 후보가 29.9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그 농촌 지역을 제외한 북구, 중구, 남구, 동구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선전도 어느 정도 눈여겨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36%에 그쳤다는 부분은 뭐 그쪽 지역의 정서를 생각하게 경남 전체에 있는 류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선전한 건 맞는데 그렇죠. 홍준표 후보도 30% 가까운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야말로 그 박빙의 차이에 있었던 어떤 그 비긴 승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요.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TK 그러면 대구, 뭐 PK 그러면 부산 플러스 울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들 지역이 그러니까 현재 민주 진보 세력의 어떤 그 1위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다음 선거 때 파급력이 저는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도 우리 고향에 가보면은 광주가 일단 분위기를 선도하고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분위기를 나중에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보력이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PK 지역에 제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울산에서의 이 선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에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울산에서 사실은 우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도부만의 지지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노동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많이 찍은 것 같고요. 예, 울주군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지금 2.1% 차이예요. 1977표, 2,000표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아주 박빙의 승부인 거고요. 어쩌면은 지금 현재 개표율이 72%니까 이게 90% 넘어가면서 뒤집힐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홍준표가 1등하는 지역에서 공통점이 이게 정의당이 5%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당선인이 1등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6%, 7%, 10%까지도 나오는데 홍준표가 1등하는 지역에서는 5%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좀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찍을 거 색깔 확실한 놈 찍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아싸. 자,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제2의 이제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행정도시 세종입니다. 세종은 뭐 단일 선거구고요. 문재인 후보 49.5, 안철수 21.4, 홍준표는 17.2밖에 되지 않네요. 전체 표수가 지금 개표율이 65.1%에서 전체 표수가 5만 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경기도 가장 최고로 큰 도시죠. 광역으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79.0%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예전에는 북쪽은 새누리당, 아래쪽은 상당히 민주당 쪽에 좀 가까웠었고, 그리고 서울에 가까운 그 위성도시 느낌의 도시들은 상당히 민주 진보 세력에게 호감적이었던 건데,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지도를 보면요,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쪽 분들만 홍준표가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나머지 절대다수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 가장 많은 그 표가 존재하는 이 지역 안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가 20% 났다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그 지금의 지지율 차이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경기도에서는 압승을 거뒀다라고 해도 될 만큼 250만 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봐지고요. 뭐 지역으로 따지고 보면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렇게 해서 반반씩 나눠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인구로 따져놓고 보자고 인구로 따지면 한 8대2? 네, 거의 에서 9대1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압도적 승리를 거둬냈다라는 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대첩이었다라고. 얼마나 의미 있냐면요. 경기도가 아무리 그 뭐 투표를 할 때마다 뭐 야성이 있다 뭐 이렇게 졌다 그 평가를 받아도 도지사가 새누리였었고, 개개 이렇게 뭐 시 단위로 봐도 시의원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은 정말 새누리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선전을 해도 막상 그 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 많이 그 절망을 했고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한박 웃음을 제가 웃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좀 그 5개 군 내 그 홍준표가 앞서고 있는 곳,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나머지 지역하고 신도시가 없어요. 전통적인 시골입니다. 농촌 지역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원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곳이에요.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뭐 최문순 지사가 당선된 적도 있는 지역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87.9%고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더군다나 고무적인 게요. 저는 보면은 그 전방 지역이라고 하는 곳 있죠. 철원, 화천, 양구 이런데, 그리고 김진태 지역구인 춘천, 쌤통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 차이는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33.4, 홍준표 30.9. 하지만 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여기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무너졌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쪽,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안보와 관련된 논리가 가장 많이 먹힐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선전했다는 거는 뭐 사드에 관련했거나 뭐 군하고 군 경력하고 연결됐던 문재인 후보의 어떤 정면 돌파가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샘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토론회 때 제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유승민 후보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무나 해주십시오. 북한이 주적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먹혔다고 봐요, 저는. 예, 이게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약 한 40분 전에만 해도 철원 지역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평창도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0분 만에 색깔이 바뀌었고요. 파란색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방 지역 그게 그 회복 전방 지역에서 많은 그 득표율을 얻었다는 부분하고 이 평창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평창은 지금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쪽 주민들은 예전에는 보수 쪽 지지율이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저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을 축사해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박빙이에요. 지금 문재인, 사실 박빙입니다. 문재인 33.4, 홍준표 32.7이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충북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원에 약간 대전은 분위기를 봤지만 아마 대전의 대도시 느낌보다는 충북 충남은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으로 가면은 신기하게도요. 경상도 쪽이 가까운 도시 단양, 괴산, 보은, 영동 전형적인 중부지방이죠. 그 내륙지방. 네. 거기는 지금 홍준표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증평, 청원, 청주 이런 곳들, 옥천 이런 데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표율이 93%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끝난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사실상 새누리의 어떤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도 색깔로 봤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곳들의 특징이 또 여기 신도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동은 표차가 526표. 보은은 그러니까 100% 개표율입니다. 보은은 표차가 319표예요. 그러니까 미세하네요. 미세. 굉장히 미세하고 괴산은 조금 더 표차가 있는데 1559표. 이 정도로 그 개표율이 100%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봐서는 정말 충청북도도 많이 지금 이분들은 정말 전에도 굉장히 빨간 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총선 때보다는 많이 발전적으로. 근데요, 옥천이 유경수 여사의 고향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충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남은 마찬가지로 충북보다도 더 지지율 차이로는 12% 이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표차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1, 2%에 불과할 만큼 또 2, 3위 간의 박빙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이쪽에서 1위 또 38% 가까운 그 득표 획득이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중앙 안에서의 민주당의 교두보를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TK도 아니고요. 어떤 군이나 구별로 봤을 때 충청도에서 홍준표 1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홍준표가 무슨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건 아니고요. 30%대에서 1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그 송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다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삭죽기로 안철수의 표가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어떤 그 시스템이 계속 정말로 정확하게 작동한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안철수가 그나마 지금의 21%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공로가 이 충청권에서의 선전과 경기권에서의 2위 지키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전북과 전남으로 갈 텐데요.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충남, 충북에서 얻는 표나 전북, 전남에서 얻는 표나 비슷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지역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이 색깔이요. 이렇게 색깔 표시가 진하게 된 곳은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전라북도 개표율이 지금 87%인데요. 64.6, 24.4 이거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전전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있는 지역이에요. 전라북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봤을 때 안철수 너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확실히 전략적 투표를 이들은 국민의당이 막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목표가 정권 교체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태잖아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전통적인 표밭이었던 전라북도에서 얻은 표수가 3위를 한 충남에서 얻은 표수와 오히려 더 적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서 얻은 표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남과 충남에서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수준의 득표율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보실래요? 전주 덕진이 아마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일 거예요. 문재인 66.7이고요. 안철수 22.0이에요. 트리플이네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가서는 안철수 후보가 유세를 하면 정동영 의원이 사회를 봤을 정도인데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전라도 분들한테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최고야 이거. 전략적 투표라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직 목표가 정권 교체였다는 거를 표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전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문재인 59.5, 안철수 31.5고요. 강진 진도를 제외하고 강진 진도도 문재인 후보가 앞섭니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몰아준 것이에요. 진짜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해달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걸 바로 반증해주는. 이런 면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 막판에 호남표를 되찾기 위해서 그쪽에 일주일 이상을 투자했던 시간에 범죄 TK나 PK 쪽에 가서 자기 표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뭐 결과적으로는 이 수치밖에 못 얻을 거는 뻔하니까 오히려 지금의 보수표를 잠식해서 1, 2위가 역전되는 그러니까 2, 3위가 역전되는 실버 크로스는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확실히 전라도 분들은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대통령감이 안 되네라든지 저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봐요. 단순하게 전략적으로만 투표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막상 보니까 우리들이 대통령이 아니네 하는 여러 가지 것들 토론회라든지 그간의 논란들을 통해서 읽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벌렁벌렁하고 지금 나도 여당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굉장히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내일 아침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지극히 떨어지는 거죠. 총선까지 갈까요? 그 전에 뭔가 정리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본인들의 그 총선에 내일 아침에 찾아간다가 하는 야당이 국민의당이 1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여당이 되고 싶다. 좀만 참을 걸 뭐 이런 거. 갑자기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생각나네요. 참 우시고 계실까? 대성통 마이너스의 선분들 있잖아요. 마이너스의 선 되시는 분들. 손학규의 저주. 네. 경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북은 온통 빨간색이네요. 한 군데도 없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주 이거 참 안타깝고요. 네.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주에 계시는 다수의 분들은 사실 사드에 대한 자기 지역으로 사실 안 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드 배치의 위치가 오히려 그 성주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김천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현장에 투쟁하시는 분들은 소수. 다른 분들은 거기에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앞으로 투표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난제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 되면은 민심위만 일어나가지고 최소한 이 지역에서 성주만큼은 문재인 후보가 1위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대 대선 때는요. 박근혜 후보 득표율이 86%였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하고 지금 그 홍준표를 합해도 6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25%를 줄이는 게 단기간에 줄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분들을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역사가 더디 간다는 걸 바로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렇죠. 경북에서는요, 그나마 포항 남구, 북구 그리고 칠곡, 구미,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도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선전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경산, 용주 이런 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지역이고 구미에서 홍준표의 득표율은 44%밖에 안 됩니다. 구미는 95% 달성하는 곳입니다. 그러게요. 박정희의 고향, 박정희 시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투표율을 생각하기보다는 득표 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표차가 전북이 65만 표, 전남이 62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약 120만 표에서 130만 표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 반면에 경남북은 다 합쳐도 53만 표 정도의 차이밖에 벌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 비율로 봐서는 뭔가 많이 밀리는 것 같지만 두 지역을 합쳐놓고 보면 뭐 50만 표 이상을 호남에 있는 표로 경남북에 있었던 표를 더 그 손에 났던 표 이상을 앞질렀다는 면에서 자, 지지율의 차이 그리고 적극적인 투표의 차이 그리고 경남을 비록 졌다고 경북을 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표 차이가 46만 표 정도에 그칠 정도에서 선방했다는 면에서는 여기에서 완벽한 패배는 아니었다라고 자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확실하게 자기 집토끼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외지에 나가서 근근히 벌었지만 홍준표도 먼저 이기는 결과를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자, 경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가장 기대했던 곳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1위 나오고 싶다. 1위가 되고 싶다. 경남에서는 부산에 가까운 쪽들을 거제라든지 창원, 진해, 김해, 양산 이런 쪽은 문재인 후보가 1등이 났지만 경상남도 북부 쪽, 거창, 합천, 의령, 산청, 창녕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경북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남쪽에 있는 곳에는 홍준표 후보와 상당히 좀 겨뤄볼 만한 곳이고요. 현재 경남 전체 개표율이 85%인데 홍준표와 문재인의 득표율 차이는 사실상 4%가 안 됩니다. 표차도 6만 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서 역전을 해서 PK 지역도 우리가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그 영남 보수의 결합 안에서도 지금 충분히 PK 흔들기는 성공을 했다라고 자축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요 남아 있는 그 표들 안에서의 어떤 그 극적인 진전을 통해서 더 줄이거나 차이를 더 줄이거나 역전도 기대해 볼 만한 표가 아직 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살고 계시는 양산 여기는 40대 31 이겼고요. 노무현 대통령 계시는 김해는 지금 45대 27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 거제죠. 네. 네. 문재인 후보 거제에서는 45대 27 이렇게 경남 남부 동남권 정도는 지금 석권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남의 개표율이 86%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송 작가의 분석처럼 경상도에서는 최대한 득표를 올리고 홍준표가 많이 달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호남권에서 확 끌어당기고 그것을 굳히게 하는 것이 수도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게 그 경남 지역에 홍준표가 월등하게 앞서는 아주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요. 개표가 거의 끝났어요. 대부분 다 끝난 곳이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거점인 양산 68%밖에 안 됐습니다. 68.4%. 그리고 김해도 82.4% 이렇게 조금 남아 있고요. 색깔이 빨간색이 좀 옅은 지역들 중에서도 일부 개표가 마무리가 안 된 곳들이 좀 있어서 아마 좀 많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선거구가 두 곳인데요.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주도에서는 문재인 후보 44.5, 안철수 21.5, 홍준표는 19.5. 예. 사실상 그 유승민과 합친다고 해도 20%가 조금 넘는 정도에 앞으로 나중에 만약에 뭐 정계 개편이 있거나 그래서 양당 체제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보수 정당들이 좀 힘을 쓰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어차피 이 제주 지역은 뭐 지역대마다 늘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널뛰기 하는 느낌을 받아왔었는데 지난번 총선 이후로부터는 더 민주의 어떤 그 텃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요, 제주도지사가 원희룡이잖아요. 바른정당이거든요. 유승민이 5위 났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도지사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전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전국 개표율 81.9. 드디어 문재인 후보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올라섰네요. 예. 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5%로 내려앉았고요. 이 불가사의한 거는 안철수 후보는 21.4에서 거의 머물러 있는. 21.1과 4 사이에서 그대로 있어요. 나 이런 것도 처음 봐. 좀 신기해요.
몇 시간째야 도대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전국적으로 얻고 있는 투표가 81.9% 개표율에서 지금 1,000만 표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670만 표 정도 되는 거고요. 안철수가 570만 표.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합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모자란 게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합치면 안철수 표가 다 그대로 갑니까? 정말 모질이들이야. 30에서 40%는 문재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안철수가 21.4% 나오잖아요. 그중에 반은 문재인에게 붙었으면 문재인이 과반도 할 수 있었던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표 중에 30에서 40% 정도 짜게 봐서 그 정도는 문재인 후보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아쉬운 마음에 던져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던지면은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뭐 쉽게 제가 그 시민의 눈에 개표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의 눈에 빛나는 활동 때문에 개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게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거든요. 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이런 선거에서도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일부는 수개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는 SBS도 문재인에게 줄 서가지고 오보내고 바로 수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 기관들도 문재인에게 줄 서가지고 뭐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논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는 보고요. 자, 지금 현재까지 뭐 우리가 무한정을 할 수는 없고 전국 개표율이 82%대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40% 넘어섰고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지금 한 18% 정도 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41%쯤으로 수렴하지 않을까요? 41에서 2 정도. 그 출구조사 결과랑 거의 근접해 갈 것 같아요. 그 홍준표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에서 그 23.3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5.4니까 어느 정도는 문재인 후보가 41 정도, 홍준표는 24 정도, 그 안철수는 21에 머무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딴 건 몰라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율은 출구조사가 정확하게 맞추네요. 그러네요. 21.8이었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비율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개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네요. 40.1로 올라갔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41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광화문에 가서 사실상의 수락연설 비슷한 것도 했고요. 그 장면을 제가 방송 중에 넋을 잃고 봤다니까요. 시민의 눈 방송 중에.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그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참 이런 다이나믹한 나라가 있나 싶어요.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2시간도 안 돼서 10%도 안 깠는데 벌써 당선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 밤중에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거기에 후보자가 나와. 심지어는 팔도에서 같이 일했던 그 경선 상대들. 경선 상대들과 협력자들이 올라와서 시민들과 함께 밤중에 축제를 하고 있어요. 밤 12시에. 거기에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문재인 당선 시 새 정부 이름을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단어를 이렇게 딱딱딱딱 나열을 했을 때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뭐냐면 전에는 뭐 누구누구 이름의 정부였었잖아요. 그 대통령의 정부.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의 정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러니까는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게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었어요. 이게 그 민주화 이후에요. 김영삼 정권 들어섰을 때는 아마 언론이 붙여준 이름이었을 거예요. 문민정부라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거는 아마 정권에서 아마 붙인 이름일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고 거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참여정부라고 부른 것도 아마 그렇게 네이밍 됐고요. 이명박 때는 이명박 본인이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MB 정부 이렇게 불렀고요. 그걸 따라갔던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촛불 정부라고 명명하려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실질적으로 언론들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불려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 진짜 공신은 30, 40대라고 봅니다. 그 다자구도에서 30대, 40대, 30대가 지금 출구 조사로만 보면 56.9%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요. 40대가 52.4%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죠. 사자구도에서. 그리고 20대는 47.6%고요. 고무적인 것은 20대 젊을수록 또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대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2.7%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50대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함으로써 50대의 그 스윙 보터 또는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에 결국은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보고요. 만만치 않게 그 안철수 후보의 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이 좀 나중에 되면은 확실히 국민들은 제3세력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그 필요성보다는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이 대선에 있어서 문재인 네가 대통령 해라. 너밖에 없다. 이런 국민의 표심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선전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원래 니들 표였는데 그 정도 가져갈 만한 예를 들면 이렇게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그 자리에 유승민이었다면 더 선전하지 않았을까라는 반론도 가능한 그런 게 아닐까요? 글쎄요. 국정농단 그 사건 중에서 박근혜를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항상 80%, 70-80% 정도를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왔든 유승민이 나왔든 어떤 누가 나왔어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그 유승민하고 홍준표를 합을 해봐도 그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사람들을 찍는다는 그 딱 그 수치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퍼센트예요. 30%였어요. 네. 애초에 탄핵을 반대했었고 애초에 그런 류의 그 친박 정부의 지지를 보내왔었던 그 30%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만큼을 찍어준 거고요. 지금 안철수에게 가고 있는 21.5%의 이 수치는 과거에 이인재가 얻었던 그 정도의 수치와 수렴하고 또 이회창이 얻었던 그 수치하고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는 또는 그 부동층이라고 보이는 표심, 결국 대한민국의 표심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진영 안에 충실한 투표를 했다는 거고요. 이 모든 승리의 주역은 사실상 경기 서울권 안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선전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실패가 지금에 있는 400만 표에서 500만 표 정도의 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선자가 됐으니까요. 가장 시급한 게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거든요.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 한번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김상곤, 김진표, 박병석, 우상호 후보예요. 그냥 하마평이 뭐 올라가는 후보니까 이해찬, 전윤철, 진영 이렇게 저는 여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탈락해야 되는 사람은 이해찬 총리죠.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걸 받아서 국정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당장 안 하실 거예요. 바로 비난이 쏟아집니다. 나는 절대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잖아요. 이 중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딱 진영 전 장관이 눈에 띄네요. 예. 진영 장관 전 장관도 있고 김상곤 전 교육감. 네, 김상곤 전 교육감. 이게 이제 지역 안배라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는 영남 출신으로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영남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권이 세 분이시고 경기 수원 수도권 출신의 김진표, 다음에 충남 대전의 박병석, 다음에 강원 철원의 우상호, 그리고 충남의 이해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아마 이미 통보가 갔겠죠. 지금도 뭐 통보를 안 했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도를 좀 보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후보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고요. 그런데 모르고 이제 우리가 방송 나가고 아침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맙시다. 자, 비서실장 후보군인데 지금 우리가 호명하고 있는 곳이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노영민, 다음에 이용섭, 임종석, 전병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헌 전 의원이 하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 되신 분이에요. 예.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컷오프 된 거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총리는 호남, 비서실장은 또 충청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들 생각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방송 올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발표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병헌 전 의원이죠. 예. 그 전병헌 의원의 등용이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한번 인터뷰 해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번이나 해봤거든요. 이분은. 자, 그래서 어쩌면 그게 지역구 3선을 하고 나서 4선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비서실장이 되는 것도 그게 전화 이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렇다고 다른 분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도 방송이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한번 꽂아봤던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맡으시는 분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보여줬던 모습대로 차차기의 대통령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려고 하면 일단 과로사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10개 심어야 된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덤벼들어줘야죠. 그렇죠. 벌써부터 그렇게 겁을 들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해봤으니 한번 당해봐고요. 그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갈 때는 나름대로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10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명박근혜 10년을 지금 적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틀리가고 생리 빼시고요. 임플란트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무튼 그 독이 든 성배처럼 아주 빡센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현주 이분은 이렇게 막차를 타도 이렇게 타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 야수님 이제 국회의원 이제 보좌진을 하게 되면은 느끼는 건데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습니까? 저분은 보좌진 때린다는 소문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애정도 관심도 뭐 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국민의당으로 갈 때도 이미 여론조사가 했던 그런 것들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안철수가 될 확률보다는 지금까지 박스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너갔다는 건 저는 하나는 보는 건 있어요. 워낙에 내부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거나 밖에 나가신 분들이 훨씬 더 가까웠거나 그래서 의리 같은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프리허그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홍대에서. 네. 거기다가 아우. 트위터를 하는데요. 아우, 끔찍했어요. 거기에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걸 보고 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 있던 사람인데 나 같으면은 부러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여기다 이죽거리는 건 대체 이 사람의 멘탈은 뭘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더 깊고 뭐 좀 예.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어렵고. 당에 계실 때도 좀 겉도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냥 저는 이분 더하기 조금 연세 많으신 그 할배 더하기 몇 번 탈당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무한 감사를 그냥 꾸준히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상한 해석을 했네요 지금. 다시 촛불 전으로 돌아갔다. 씁쓸하다. 양당 구도 지역 구도 복원된 듯 역사적 기회 살리지 못했다. 우리랑 완전 정반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거 아닐까요? 예, 내가 촛불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 저 사람은 이상한 데서 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이상해요. 그 박영선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 인터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내정이 됐고 본인에게도 통보가 됐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지금부터 당선증 받는 순간 대통령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차피 오늘 또 저녁에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면밀한 분석을 하면 저녁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개표를 사실상 마감하는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듣고 이제 방송 마치고요. 몇 시간 후에 다시 오는 걸로. 예. 새우잠 자고. 제가 먼저 하나 예. 그 페이스북에 패치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개표소에 나가 있는 후배한테서 온 전화. 홍준표나 안철수 표는 개표용지 선 밖으로 나간 것도 많고 애매한 표들이 있는데 문재인 표는 하나같이 좁은 네모칸 안에 얌전하게 찍혀져 있다고 한다. 혹시나 무효표 될까봐 다들 얼마나 간절하고 조심스럽게 찍은 건지 정말 고맙고 눈물이 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자 이렇게 공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감 느끼신 분들은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호성님입니다. 나도 그랬어. 정확하게 선에 걸치면 뭐 내가 역사적으로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옆에 두 손으로 잡아서 아니 두 손 하면 혹시나 어떻게 될까 옆에다 연습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두고 몇 번 하고 그대로 그 스탬프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지그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팍 말리고. 투표지를 길이로 돼 있잖아요. 네. A4지 길이만큼 길잖아요. 그걸 접어서 1번 문재인만 보이게 딱 접어요 일단. 그럼 막 말려. 그리고는 대충 찍어도 무효표가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싹 찍으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85.3% 개표율인데요. 문재인 후보 40.2 더 올라갔고요. 홍준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5.2.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 41대 24 정도로 나오지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분들 또 소감 한번 짧게 듣겠습니다.
승리는 하였으나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이기긴 이겼으나 양껏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인 수권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못해왔던 승리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더더욱 열심히 방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채찍질할 수 있는 못된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게는 때리지 마시고요. 예, 다른 분. 예,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당선인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행동과 어떤 선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더 많이 보고 확실하게 평가하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은 퇴임하신 이후에 마음껏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동안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응원하고 비판하고 보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내보낸 우리 에피소드에는 그 외신들이 뭐 그 엑스포 그 출구 조사를 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 아주 짤막짤막한 그 브레이킹 뉴스로 내보냈을 때는 그닥 그 비판적인 언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몇 시간 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보수 언론들은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마저 그것을 할 낌새가 벌써 나오는데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좀 끝까지 좀 한번 지켜보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좀 일어납시다. 근데 최소한 한 1, 2, 3년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으로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맨 앞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먼저 만나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저는 세월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큼은 진상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밑바닥, 그 바탕 위에서 박근혜 정부는 힘을 잃어갔던 게 사실인 거고요. 최소한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지를 실증하는 그래서 그 진상규명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할 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직은 입에 안 오르죠. 문재인 대통령. 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오셔야 다음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란 말, 문재인 대표란 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6개월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 잘 입에 안 오를지도 몰라요. 많이 연습해 오시고요. 어쨌건 아까 택시기사하고 저는 이런 토론을 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싫은지를 설명할 때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중합니다. 굳이 반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승자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졌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싸웠을 거예요. 어떻게 박근혜를 찍을 수 있냐고. 근데 존중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내리니까 좋은 손님이시네라고 굉장히 환대를 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펼쳐야 될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승자들이 가질 여유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홍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멋있게 싸워오셨고요. 앞으로 정권을 잡았든 안 잡았든 훌륭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우리 동지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끝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한마디만 더 섞자면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번호를 에피소드 넘버를 따로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 붙일 텐데 사실상 우리가 추구해왔던 새가 날아든다 새날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렇죠. 심리적인 시즌2 바뀌었잖아요. 새날로. 예. 그렇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방송이 이제 끝난 줄 알고 이렇게 끊으려고 하셨던 분들께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확정됐습니다. 87% 개표 시점에 예. 40.2% 2위 25.1%에서
약 430만 표 차이로 당선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양자 구도였다면요, 60한 5% 나오는 득표율이에요. 양자 구도였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까지 당선 확정시켜놓고 나니까 좀 마음 편하네. 지금 녹음실 밖에 나가시던 분들을 다시 끌어와서 지금 이렇게 당선 확정 지어놓고요. 자, 본격적인 이제 선거 후의 이야기는 오늘 밤 만드는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백홈 끝내겠습니다. 그분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높아요. 최소한 60대에 가까운 또는 그 넘는 분들이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무슨 폄하를 할 게 아니라 제3세력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열망이 있었다라고 봐요. 기대감 같은.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여야들에 대한 불신감들이 안철수는 되게 신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형태로 안철수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까 택시 기사님도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리더십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의례적으로 가는데 안철수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투표를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할 때 투표소에서 줄을 서서 있는데 뒤에 연세가 좀 지긋하게 한 70 정도 되신 분들 몇 분이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시사상식이 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젊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다는데 보기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철수가 젊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카톡에 돌고 있던 이상한 그 전략들이 먹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철수가 누군가가 꺼내놓은 신의 한 수였는데 이 안철수의 존재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방해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상태거든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공을 세운 나라를 구한 장수처럼 느껴지는 게 실제로 안철수가 갖고 있는 이 지점이 묘하게도 물론 문재인 후보의 표도 뺏었겠죠. 네. 근데 반대로 보수들이 염증 느끼는 이명박근혜 10년이라고 하는 지겨웠던 그 시간에 차마 문재인한테는 못 가겠고 그래도 문재인에 반대하고 있는 안철수가 마치 자기들이 후보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런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이것은 안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도나 기존의 선거 행태 갖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큰 도로에 아파트 단지하고 사이에 있을 때 보면 그 소음을 막아주는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안철수가 이번에는 반대편 진영에 가서 홍준표를 비롯한 그 구새누리당 류들의 흘러나온 표들을 어느 정도 잠식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긴 한데요. 만일 그쪽에만 좀 더 일로 매진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에 있는 홍준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이건 같은 2등을 하더라도 훨씬 의미가 큰 2등이 될 수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끌어안으려고 했던 전략이 결국은 본인도 망치고 이번 선거의 압승을 어느 정도 방해한 건 아닌가라는 예. 비판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그 울산이 광역시가 될 때 광주도요. 광산군을 거기다가 구로 집어넣으면서 광역시가 된 상태였잖아요. 울주군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울주군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구가 아니고 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주군을 제외하고 전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6.5, 홍준표 후보가 29.9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그 농촌 지역을 제외한 북구, 중구, 남구, 동구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선전도 어느 정도 눈여겨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36%에 그쳤다는 부분은 뭐 그쪽 지역의 정서를 생각하게 경남 전체에 있는 류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선전한 건 맞는데 그렇죠. 홍준표 후보도 30% 가까운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야말로 그 박빙의 차이에 있었던 어떤 그 비긴 승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요.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TK 그러면 대구, 뭐 PK 그러면 부산 플러스 울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들 지역이 그러니까 현재 민주 진보 세력의 어떤 그 1위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다음 선거 때 파급력이 저는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도 우리 고향에 가보면은 광주가 일단 분위기를 선도하고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분위기를 나중에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보력이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PK 지역에 제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울산에서의 이 선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에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울산에서 사실은 우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심상정 후보를 오죽하면 인천시장에서 시장으로 있으면서 인천을 말아드신 분이 안상수 씨께서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화 지역을. 그렇죠. 그런 강화옹진 강화 쪽에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이 강화라는 곳의 특수성은 6.25 때 인민군과 국방군이 차례로 점령을 하면서 대량 학살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사실.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그 새누리당류 쪽에 표가 많은데 이번에는 많이 좀 희석이 된 편이고요. 예. 자, 그러면 광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곳이 광주입니다. 확실한 지역 기반 되찾아오고 싶었거든요.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좀 늦네요. 50.8%고요.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다 완전하게 흔히 말해 싹쓸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그것도 과반을 넘게요. 네. 광주 전체에서 보면은 문재인은 59.8, 안철수는 31.8이니까 사실상 과반, 그러니까 2배 정도 되잖아요. 31과 59는 이거 반올림하면 거의 60이거든요. 그러니까 30과 60의 차이 정도. 나머지는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후보들이 나눠먹기 하는 상태니까 이거는 이게 나중에 또 면밀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황금 분할이라고 보는 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떴어. 그러니까 총선을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제3당 후보로서 우뚝 섰잖아요. 이게 안철수의 뭐 승부사적 기질 표현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호남의 민심이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에게 그 당시도 향하고 있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상수를 늘 더불어민주당에 두고 정말 니들 너무 정신 차려야 돼 앞으로. 그런데 총선에서만큼은 정신 차리라고 표를 주다가 보니 왜 그 옛날에 브렉시트처럼 네. 다시 투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많이 가져올 만한 분위기에서 확 쏠렸다가 지금 안철수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던 지역 기반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완전히 2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네.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결과에서 광주 지역을 보면은요. 김종인 할배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김종인이 총선을 이기게 해준 게 아니고 김종인이 지게 만든 게 이 데이터예요. 그렇죠. 이번에 막판에 안철수가 김종인을 영입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쪽박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유승민 후보가 2%, 홍준표가 1.6%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투표가 3%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뽑았던 호남이 97%의 몰표를 준 거와 마찬가지로 야권에게 광주는 여전히 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준 선거 결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은 지금 현재 유성, 대덕, 서구가 문재인 후보가 꽤 많이 앞서는 지역이고요. 중구, 동구는 그렇게 많이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앞서는 지역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대구 개표 결과를 보면 이것도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정통적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강점을 보여오던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의 표들이 이번에 현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줬고 그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 못지않은 선전을 또 여기서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충청에 몰려있던 민심은 중도와 진보에 약간 걸쳐서 약간 반발 정도 좌클릭을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의 그 홍준표의 실패는 상당히 나중에 뼈아픈 부분으로 지적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더 영역을 뻘쳐넣을 수 있었던 가능했던 유일한 지역이 충청권과 강원권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선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 꿈을 이제 여지없이 꺾어버린 게 지금 충청도의 민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덕, 동구, 중구가 완전히 빨갰었고 서구 갑쪽만 파란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명하잖아요. 그 베를린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싹쓸이 해버려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저는 이제 지금 거죠? 대전이 우리나라의 한 중심, 한 가운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을 이 시간에 하고 오다가 택시를 타서 오는데요. 오늘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물었을 때 모두의 답은 안철수였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전에 왜 제가 그 며칠 전 방송에서 국민TV 갔다 오면서 택시 탔을 때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성주인데요. 성주에서 개표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홍준표가 56.2, 문재인 18.1, 안철수 12.0이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성주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확실히 보수의 외연이 확실히 쪼그라들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 막 1등을 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TK가 변했을 거라고 인식을 했지만 사실은 변한 건 맞죠. 숫자로만 보면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변하지 않았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80% 막 그 뭐 90% 그랬던 사람들이 50%대로 내려온 것만 봐도 정말 원했던 거는 빵프로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본진을 털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촛불의 혁명이 어떤 보수의 본진을 털고 구기득권 또는 잘못되어 왔던 친박 정권에 대한 단죄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탄핵은 동의를 했으나 정치적 지형상 그들의 투항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보수의 본산으로 남는 것을 원했고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야당의 반대파에 의해서 일종의 정적 제거가 되는 것처럼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그 TK 지역의 식당에서 박근혜 사진은 다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성향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찌라시님 좋아했는데 배신당했다 그래서 바로 야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기세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현재 한번 전국적으로 투표율을 한번 봅시다. 방송하고 있는 현재 전국 개표율이 70%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30%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저는 혁명이라고 보는데 서울에 지금 이 색깔로 표시를 보면은요. 진한 파란색은 문재인 후보가 꽤 많이 이긴 지역이고요. 전통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졌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문재인 후보가 어찌됐건 홍준표를 이기고 있는 지역이고요. 숫자로만 따지면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한 이건 혁명적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강남이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예, 서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약간 문재인이 우세하다는 색깔로 표시는 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들어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요.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뒤집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문재인이 100% 이기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82.1%에서 용산구가 좀 약간 그 예전에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같은 분들이 당선됐던 지역이고 38.6, 24.6 이런 개념이고요. 홍준표의 그러니까 안철수의 위치는 어떤 거였을까 저는 지금도 고민해 보는 건데 여기서 안철수가 없었다면 홍준표와 문재인이 표를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초구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가 문재인 후보가 33.7 정도 말고 현재 표수로 50%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민심은 야권에게 사실은 변한 게 없을 정도. 그러니까 차마 홍준표 당을 박근혜 당을 찍지 못하는 정도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분들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철수를 찍는다고 해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도 싫고 박근혜도 싫은 사람들이 이만큼 표가 삐져나왔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게 민심의 변화인 거죠.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없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20%의 표가 문재인과 홍준표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치면 저는 그건 거의 반분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50대 35 이런 방식으로 배분됐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어느 한쪽에 이게 다
홍준표의 표를 자른 거다 또는 문재인의 표를 자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우리 정치의 제3지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아닌 별도의 에어리어가 중도라는 의미로 존재했다는 거를 증명해준 선거의 결과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서울 지역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뺀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문재인이 지금 시각은 현재 새벽 1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을 다녀가셨고요. 대통령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예, 소리들을 안 내세요? 그러게요. 뭐 로버트시니까? 이게 난 겁나게 감격스럽고 막 눈물도 글썽하고 사투리까지 나오네. 진짜네. 짜릿짜릿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담담하기만 하고 그러게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내 생각까지 안 올라가지? 그것만으로도 지금 계속 1분마다 클릭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사실상 사실상이란 말도 빼야죠 이제. 확정됐고요. 우리가 면밀한 분석이랄까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가장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초저녁에 홍준표 후보의 표가 문재인 후보하고 10% 차이도 안 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후보의 표는 4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국 개표율이 67.9%인 현재 표차는 약 300만 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39.7% 득표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까 29%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3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40%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추세를 가면 넘는 건 확실합니다. 기대했던 45% 이상 50%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의외로 생각보다 표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표 차이로 숫자만 보면 최종 득표 차이는 400만 표 이상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오는 수치 자체가 이게 너무 극적인 효과가 없는 숫자가 나오면 이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유당 그 측에서 공격할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게 이제 오자구도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2~3% 깠을 때에서 사실상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그 세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0.12% 차이 이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과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양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벌어지고 있는 전체 표차가 결국 그 출구조사 때 나왔던 41대 뭐 23 구조에 거의 근접해가는 수준으로 마치 정확한 출구조사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맞춰가서 수렴하고 있는 듯한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참 놀라워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정말 어쩌면 되게 단순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박근혜 게이트는 홍준표 지지자들에겐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여론조사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 같은 걸 할 때도 홍준표 찍었단 말을 사실상 못하는 상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가 홍준표가 그렇게 기대했던 샤이 보수가 있긴 있었다라는 건데 여론조사로만 보면 한 5% 정도 또는 5%에서 한 7% 정도 되는 샤이가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갖는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홍준표에게 갔을 표는 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재인에게 갔을 표도 꽤 많았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TK하고 경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사실 삭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림이에요. 동서를 완전히 갈랐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부산, 경남, 부울경에서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울산과 부산에서는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원했건 안 원했건 간에 그는 자기가 1위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어떤 방어벽 같은 걸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걸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존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TK와 경남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고유의 멘탈 이거는 제가 정치공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결집력이고
그분들의 전략적인 그 투표가 이게 실체로 보여지는 걸 보았는데요. 저는 이게 놀랍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한 이분들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협의 또는 이분들과 같이 화합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우리 생각했던 대로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20% 나올까? 내지는 10%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는 있어요. 압도적으로 앞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0% 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묘하기는 한데 서울 지역만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곳에서는 안철수가 홍준표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어쩌면 총선의 재판이라고 좀 봅니다. 총선에서 야권 분열되면 다 질 거야 했는데 새누리당 표를 많이 잠식하는 걸로 우리가 봤잖아요. 자,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금정구와 서구, 중구, 동구 4개의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에서는 앞서고, 그러니까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의 개표율은 지금 이 시간 현재 69.4%입니다. 사실 다 거의 다 깐 거라고 봐야겠죠. 3분의 2 이상을 깠으니까. 금정구, 동구, 가장 이제 홍준표 세가 강한 곳이 동구로 나타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40.1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32.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구들, 강서구 같은데 이런 데는 45.0%. 그러니까 사실 그 3당 합당 이전에 부산의 표들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우리 그 3당 합당 이전에도 이 정도의 민정당의 표는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예전 같으면 압도적으로 지금 대구에선 서구가 54% 홍준표의 표입니다. 남구가 50%고요. 나머지 달성군이라든지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하는 곳은 50%가 뭐 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새누리당에 몰빵하던 박근혜에게 최소한 뭐 한 80-90% 주던 그 표들은 사실상 유승민이 상당히 많이 나눠갖는 형태, 안철수까지 나눠갖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2위를 달리는 형태로 골고루 득표를 하고 있네요. 사실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의 선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지역 안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 3% 4% 정도의 의미 없는 지지율밖에 없었지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12% 13%에 가까운 상당히 이 어떤 안철수와 비슷한 수준의 대항마로서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46%, 47%에 달하는 홍준표의 지지가 나왔던 부분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고요. 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20% 정도의 비율도 지난번 대선에 얻었던 수준에서 크게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더 민주는 그동안 TK에 드린 공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갔고 얼마나 많이 여기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비해서는 그쪽 민심을 얻어내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정통보수를 주장하던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의 표의 합이 문재인 후보의 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TK의 표를 어느 정도 그나마 잠식해 준 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수준인 거죠. 정치 지형의 지지도를 보면, 득표율을 보면 지난 18대 대선하고 우리 진보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표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네. 퍼센트를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를 합쳤다고 봤을 때 약 한 25% 정도 남짓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 선거와 총선과 이럴 때 보면 득표율이 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 표를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현재 개표율이 53.8%고요. 문재인 후보 40.8, 안철수 23.4, 홍준표 21.9인데 옹진 강화 같은 인천을 잘 아시는 우리 인천 후배기 네. 명정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는 원래 그
북한과의 접경에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그 북 이슈 같은데 강하고 보수적인 곳이죠, 저게. 예, 일단 강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강화는 지금 홍준표가 41.2% 득표를 얻고 있는데요. 이 역대 총선이나 대선을 보면 특히 지난 총선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당에서 보통 60-70% 이상을 가져가던 지역이에요. 최소 그 정도는 네, 가져갔잖아요. 최소 그 그죠? 정도를 가져가고요.